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아니죠. 이미 시간 끝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펙손사에서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김석주라고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한 2주 벌써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푹 쉬시고,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시간을 들으시는 분들이 2차 시험에 합격 정도 하신 분들은 특별히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잘 못 보셨다는 분이나 내년에 준비하신 분들이 참고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7문제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은 참 평이했습니다. 평이했고 계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관 개정된 부분도 7번 문제 하나 나왔고요. 10점짜리로. 그래서 다들 이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시게 되면 자기 차량 손해 보통 약관과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말하는 사고를 각각 기술하고 침수사고, 요즘 침수 많았잖아요. 침수사고에 대한 정의와 사고 유형별 조사 요령 및 보상 처리 절차를 서술하시오. 2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마 게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심문제 풀이에서 풀었던 문제고 파이널 리뷰에서도 풀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침수하고 풍수까지 했는데 풍수는 안 나왔고 침수 쪽만 나왔고요. 하나 이제 더 붙은 게 자기 차량 손해가 지금 두 가지잖아요. 자기 차량 손해하고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 약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량 사고는 알다시피 딱 두 가지죠. 차대차 사고하고 도난. 그 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별 약관은 자차 단독 사고라든지 지금같이 침수, 화재, 폭발 그 외에 나머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침수기 때문에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별 약관에 대해서 기술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목차를 잡은 게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별 약관에 대해서 하나 대목차 하나 하고 두 번째 침수 사고 이렇게 정했고. 사실 중요한 게 침수사고가 중요한 거죠.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다음에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이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하고 보상하는 손해하고.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는 사고에 대해서 논했고, 침수사고는 그 질문에서 어쨌든 침수사고에 대한 정의, 사고 유형별 조사 요령, 보상 처리 절차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정의와 침수사고의 유형, 그 다음에 조사 요령 및 보상 처리 절차 이렇게 해서 한번 구성을 해서 20점짜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보통 약관과 왜 안 움직이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 이거 질문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금 아까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별 약관 같은 경우에 보상하는 손해는 차대차와 도난을 제외한 사고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보험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사고로 피보험자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보상하는 손해는 아까 말씀드린 타차와의 충돌이라든지 도난 사고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 안 되겠죠. 타물체, 타차가 아닌 타물체와의 사고, 충돌, 접촉, 추락, 폭발, 낙뢰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 여기서 타물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서 이제 파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그런까지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차 가다가 비닐루가 이렇게 붙어서 했다는 것도 타물체에 보이는 거니까 사고를 보여주고, 또 전에 그 본네트가 이렇게 꺾였다. 그것도 바람도 타물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료 주입구에 무슨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 넣은 것들, 그것들은 이제 타물체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터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그 다음에 터물체는 어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 탱크나 연료 탱크에다가 엔진 룸이나 연료 탱크에다가 이물질,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넣는 것도, 모래 같은 거, 그런 거는 터물체와의 접촉 이런 걸로 보지 않는다.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화재라든지 뭐 폭발, 낙뢰 뭐 이런 것들도 차량 손해에 자기 차량 단독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침수 사고죠. 이번에 침수 많았죠. 침수 알다시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유형 본다 그러면 뭐 많겠지만 이제 크게 본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강남에 보면 거기 그 하천 제방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할 때 물이 차가지고 이제 아니면 아파트에 작년도도 포항 같은데 이런 데서 물이 차서 이렇게 침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처럼 주행하다가 들어가면서 물이 차서 하는 손해,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주차등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선 안에 있고 주차가 돼 있었을 때 이렇게 물에 차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강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만 유예합니다. 1년 동안. 다만 이제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라면 그때는 물론 이제 이번에 같으면 국가가 좀 통제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했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운전자가 위험을 예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리하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할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유형을 한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주로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복이나 침사고는 이제 장마철 같은 때, 태풍, 홍수해일. 원래 우리가 면책 손해에서 그 99년도까지는 지분 태용해, 자기 차량 손해는 지진, 분화, 태풍, 홍수해일이 면책이었는데 99년도, 98년도 그때 뭐 엄청나게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었어요. 의정부 쪽이라든지 지리산 쪽에. 그러다 보니까 태용해, 태풍, 홍수해일은 면책 손해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물에서는 있는데 대물 손해는 지분 태용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해일이 다 면책 손해인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데, 자동차 손해는 99년 5월 1일날 약관 개정되면서 태풍, 홍수해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하는 겁니다. 다만 지진, 분화는 여전히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뭐 분화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태용해는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다. 그러다 보니 침수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마철에 태풍, 홍수해일 등에 의해서 자동차가 물에 잠기거나, 이거는 이제 주차됐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차내로 유입돼서 자동차가 기계적, 전기적 결함 등 일으키는 사고를 말한다. 이거는 이제 주행 중 내지는 운행 중으로 보여지죠. 다만 여기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 제외되고 있는 게 문 열고 갔을 때는 이제 유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다 닫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약관에서는 뭐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하수 등에서 자동차가 피곤하게 잠기거나 빠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어나 루프를 개방해서 빗물이 들어온 건 침수 사고로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두 가지는 어쨌든 보상하는 손해이긴 한데, 할증이 되냐? 1년간 할인만 유예하냐? 그럼 어쨌든 주차등 침수가 조금 유리하죠? 그러면 만약에, 뭐 별건 아닌데 보상을 안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할인할증에서 우대가 있기 때문에 주행중 침수를 뭐 도로가 아닌 장소라고 그러면 도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만약에 침수가 됐다고 거짓말 쳐서 주행중 침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여기 시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린더 블럭에 차가 물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판단하면 돼요. 실린더 주행 중은 이게 피스톤 운동을 하기 때문에 흑객으로 물이 들어가서 실린더 블럭 엔진 룸 내에 물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차등 침수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위장사고죠. 위장사고. 모랄 해저 사고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차등 침수 같으면 차가 시동을 켠 게 아니기 때문에 실린더 불응에 물이 없을 것이고, 운행 중이나 주행 중, 뭐 운행 중 똑같은 겁니다만, 운행 중 침수는
엔진이 움직이다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엔진 운용 내에 실린더 블럭 내에 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침수하고 유형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운행주 침수하고 주차장치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운행 침수 이제 보통 유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 그리고 이건 할증이 된다. 태풍 공세일 등으로 도로 유실 또는 침수지가 알면서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 알았다 몰랐다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대부분 몰라서 들어갔겠죠. 설마 알면 들어갔겠습니까? 뭐 누가 막았는데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입증이 되겠지만 두 번째 천재지변에 침수가 알면서도 주의를 게을리해서 침수된 경우. 뭐 옛날에 그 철도 횡단보도 이거 전기 그 번호판 내려오는데 딴 생각하다가 딴 데 보다가 들어가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뭐 누가 막았는데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보통 유형이 세 번째가 많아요. 침수된 지역을 무리하게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송지하차도 거기 뭐 블랙박스 영상들 보게 되면 물이 들어오는데도 앞차가 따라 들어가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죠.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죠. 예견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증은 된다. 그 다음에 주차중 침수입니다. 이거는 실린더 블럭에 물이 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차량의 주차 상태에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개천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 같은데 한강 고수부지 이런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불이 불어난 물에 의해서 차량이 침수한 사고로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 내 정상의 주차 구역선 내에 주차 상태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로 할인이 1년간 유예된다. 그러면 주차하선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때는 할인 유예 안 돼요.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 명기 안 하셔도 돼요. 실무하실 때 그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조사 요령 및 보상 처리 절차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 요령 및 보상 처리 절차를 나열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침수된 차 사실 이제 건져놓고 나면 말짱해요. 근데 요즘 차들은 전기 배선이 많잖아요. 기계적 장치도 그렇지만 전기적 장치가 많잖아요. 전기적 장치는 물에 닿으면 우리 핸드폰 물에 들어가면 거의 회복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자동차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려서 쓴다 하더라도 고장이 금방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바닷물에 빠졌다는 짠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부식도 될 수 있고 잘 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좀 싸게 나왔다 그런 것들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수하고는 전기장치, 엔진 미션 등 실내장치의 우선으로 대부분 교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고액이다. 또 수리 하자 가능성도 많다. 중고차 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건 뭐 전선 분선 처리해야 된다. 그 내용 쓰고. 조사 항목은 이제 침수 환경이 어떤 데냐. 그 다음에 침수 전에 어땠냐. 미리 뭐 다 이렇게 대피 명령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때 차만 놔두고 어디 딴 데 있어서 뭐 불강력을 뺄 수는 없었겠지만 침수에 어떻게 하게 됐냐. 차를 빼러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미 제방이 물에서 못 갔다든지 경과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침수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구상 검토죠.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전에 막았어야 되잖아요.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차가 이제 떠내려간 차들도 많고 근데 물론 그 안에 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찾았겠지만 거의 전손했겠죠. 보험회사들이 아마 그 관할 자치 주체에다 구상을 하지 않을까, 국배심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냐? 도로 배수의 하자로 인한 침수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오송지하차들은 도로 시설 배수 하자는 아니고 거기 제방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덜 싼 거잖아요. 약간 이 하자 비슷한 거죠. 상승 범람 지역에도 제방시설의 미확충 이것도 뭐 맞는 것 같고 이건 뭐 100% 구상할 수 있죠.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오송 거기하고 관계없이 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 여부 미리 경고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아파트 같은 데라 지하 주차장 그때 포항 같은데 건물 지하 주차장이 배수질 하자에 따른 침수인지 사전 방송을 했는지 그때도 뭐 거기 위에 강이 그냥 범람이 됐다고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부를 좀 따지면 구상한 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손해상사들이 주로 해야 될 거죠. 차주는 뭐 저하고 관계 없잖아요.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보험회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지금 실무를 다니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합격해서 보험회사에 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조사에서. 예, 이렇게 쓰시면 20점짜리로 충분한 문제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하고는 지난번에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보험사고 차량수비 견적서 작성 및 처리 등과 관련해서 손해사정사가 숙지해야 할 항목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손해사정사니까 보험회사 내지는 보험회사 직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4문제로 나와 있어서 3번 4번은 확실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2번도 이거는 이제 실무 기본 이론에서는 했는데 문제에서는 사실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1번은 이제 요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금 작업, 교환하고 판금 작업 구분할 때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잘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백지만 내지 않고 어떤 형태로 쓰셨다 그러면 점수를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번, 4번은 이제 우리 기존에 했던 풀이했던 문제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외에다가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이런 것도 있었다는 내용 들어가 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이제 사고 차량 관찰 내용, 그러면 결국은 파손된 다음에 얘기하겠죠? 차가 파손이 됐어. 들어왔어. 그럼 제일 먼저 뭘부터 봐요? 외관부터 보겠죠. 차 외관. 외관이 어디가 망가졌지?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부 봐야 되겠죠. 내부, 본네트도 열어보고, 문도 열어보고, 내부가 어떻게 파손됐는지, 다시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엔진 룸 안에는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내판 골격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힐하우스 같은 데는 정면 충돌했다 하더라도 이게 파급 손상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필러 같은 데 꺾였는지, 거기까지 밀려서, 이런 것들. 문짝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파급 손상이죠.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조적 측면에서 이게 꺾인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계측기에서 관찰하는 것이죠. 계측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정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비공장에다 해서 이거 어디 했습니까? 이제 정비공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쪽 안 망가졌어. 내가 보기엔 눈으로 안 망가졌어. 망가졌대. 어떻게 망가졌어요? 자기들 계측기로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손상 형태에서 어떻게 파악되는지, 직접 손상은 뭔지, 파급 손상은 뭔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업 듣고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써도 5개 이렇게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쓸 수 있을 거예요. 외부, 내부, 구조적 측면, 육안으로 봐서 계측기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구조적 손상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4개 쓰시면 이제 이게 한 점이 얼마야? 20점이니까 5점이니까 이제 4점 만든 거죠. 하나 1점씩 있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조학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신 문제가 나와도 100점 내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 했던 그런 상식선으로도 100개만 쓰셔도 어쨌든 점수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업항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우리 견적서 작성할 때 보면 주로 부품 쪽하고 공입 쪽 작성하죠. 근데 공입 쪽 작성에 필요한 게 이제 작업 항목이죠. 작업 항목. 그러면 이제 주체 작업, 부대 작업,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주체 작업, 그 다음에 부대 작업, 부가 작업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가 보수 작업, 네 번째가 관련 작업. 그래서 그때 표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체 작업이 제일 주가 되는 작업이죠. 주체 작업. 제일 큰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부대 작업이나 부가 작업은 주체 작업만큼 크지 않아. 그래서 별도로 공입 산정 안 해도 돼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부대 작업 내지는 부가 작업이에요. 그 공입 작성할 때 별도 작성 안 하겠죠. 어차피 주체 작업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부수 작업은 조금 커. 그래도 이게 주체 작업이면
주체 작업만큼은 아니어도 부대 작업만큼 작진 않아. 좀 더 커. 이건 별도로 공임 산정을 해야 돼. 이게 부수 작업. 관련 작업은 주체 작업이랑 겹쳐있는 이게 관련 작업이에요. 여기. 따라서 A하고 B다 그러면 이 둘 다 주체 작업이야. 그러면 주체 작업 그냥 수한식으로 하면 A 플러스 B에서 C, 이게 C다. C다 그러면 C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C를 한번 빼주는 거지. C. 여러분 이 관련 작업에 대한 요 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말로 풀어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셨나 모르겠지만 주체 작업, 차량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에 대한 작업과 이것은 이제 부대 작업, 요런 부분들, 또는 관련 작업들이 작업이 소규모죠. 포함하는 작업으로서 반드시 공임에 계산, 이거 반드시 공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공임에 들어가야죠. 관련 작업은 둘 중에 하나 빼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부대 작업은 공임이 안 들어가겠죠. 그 내용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후렴치 휀더에 탈착이나 교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주체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프론트 휀더 망가지면 휀더 탈착하고 교환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부가 작업이라도 하고 부대 작업.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 작업 안에 들어가는 소규모 작업이죠. 공임에 계산 안 되죠. 작업량이 비교적 적고 주체 작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걸 말한다. 별도의 작업 활동을 설정해서 단독으로 공임을 계산한 산정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프론트 휀더에 부착된 휠 가드 같은 거 어차피 뜯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은 별도로 공임 산정 안 해요. 머드 가드 같은 거, 몰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여기 얘까지는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 다 봤으실 때 지금 방금 그런 것들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수 작업, 이거는 아까 부대 작업, 부가 작업은 큰 작업이에요. 주체 작업만큼은 아니어도 따라서 별도로 공임 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교적 작업량이 큰 다른 작업이다. 별도의 작업 항목을 설정해서 공임을 계산한다. 예를 들면 뒤 핸들을 교환하는데 뒤 유리라든지 뒷좌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뒤 핸들 때문에 뜯는 거지만 그거는 비용이 좀 들어가죠. 좀 크죠. 그건 별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게. 관련 작업은 두 개의 주체 작업이 끼어 있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주요 부품을 교환하는 복합 주체 작업의 경우와 관련해서 중복되어 작업 관련해서 생략되는 부분. 그래서 A 플러스 B만 C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공임은 작업 시간이 생략될 만큼 감소한다. 뭐 프론트 패널과 한쪽 휠하우스, 그 다음에 사이드 멤버가 동시에 탈착하는 경우에 중복되죠. 그런 부분은 빼준다라는 겁니다. 얘까지는 모르더라도 이런 지금 표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그냥 말로 쓸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련 작업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공유로 나왔다면 뭔가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쓰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도장병 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도장병에 산정할 때는 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이제 도장 요금에 뭐 정의라고 보통 그때 얘기했죠. 뭐 작업 시간 관련돼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료비까지 포함했어요. 재료비, 공임, 그다음에 이제 가열 건조비. 그러면 이제 공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그 할증료 이런 거 들어가죠. 그래서 전에 이제 이런 거 도장 갖고 한 2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재료와 부재료로 하고 있는데 보통 다이당 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뭐 이런 것들. 도장 작업 시정한 산출은 실제 소요된 도장 작업 시간에다가 1시간 더 공임 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 시간은 전체에 대한 거죠. 전체에 대한 거, 전체 소요 시간, 도장 부품 개수라든지 뭐 작업 면적이 비례하죠. 이거는. 하지만 공통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기본 시간이면 좀 작을까, 공통 시간이 더 뭐 많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기본 시간은 전체적인 부분 얘기하는 것이고 공통 시간은 단위당 그 가게 하나. 그래서 여기는 도장 부품 개수와 작업 면적에 관계없이 딱 1회 과정만 산출해요. 뭐 조색자면 조색자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 시간은 전체 소요 시간이니까 뭐 연마라든지 퍼티 바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거 전체적인 거. 할증률 이런 거로 구분하고
우리 시간 계산할 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준비 작업 시간, 뭐 공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정비 작업 시간이 실제 이제 수리하는 시간이 되겠고, 여유 작업 시간은 뭐 생리현상 하품하고 뭐 기지개 펴고 뭐 소변 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 그 다음에 퍼트 및 도료 건조 시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 할증률은 할증하게 되는 그 부품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데 보통 세 가지죠. 10% 펄리싱, 20% 그다음에 보카시, 그다음에 30% 투톤. 투톤은 요즘 거의 없지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할증하는 것이고, 시행한 편에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열 견조 비용 같은 경우는 부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하는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1시간의 열 처리 비용 곱하면 나오겠죠. 실제성의 작업시간 곱해 산출한다. 뭐 알다시피 1시간의 열 처리 원가에는 뭐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죠. 인건비 더 들어가고, 무슨 이윤도 들어가고, 잡비도 들어가고, 감가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겠고, 그 다음에 열 처리 그 시간 같은 경우는 바로 딱 들어간다고 바로 이게 열 처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열도 시켜야 되고, 또 건조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냉각하는 시간, 그거 다 포함해서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쓰셔도 돼요. 도장만 따로 이렇게 뭐 10점, 20짜리 같았으면 그런 것들 써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냥 하나 5점짜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열 건조 비용 1시간당 원가 그다음 곱하기 열 처리 시간 이렇게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여기 써놓은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죠? 네 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당 2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 같으니까 어쨌든 뭐라도 쓰셨으면 아까 뭐 도장 관련돼서 열처리 부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할증이라든지 또 원가 도장 원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 아마 주재료 부재료는 안 쓰실 가능성이 높은데 나머지는 좀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3점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부품 교체 판단 요건 이것도 우리가 다 했던 문제입니다. 공부했던 문제고 우리 다 5조건에 보면 is 그러니까 성안 내미경, 성능, 안전, 그다음에 내구성, 미관, 경제성. 성안 내미경을 그 판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안을 하나 집어넣고 내미를 하나 집어넣고 경제성 하나 해서 세 가지로 나누면 성능이나 안정성 때문에 보안 부품이죠. 보안 부품. 안전도가 크게 저하가 되거나 보안이 미달하는 거 보안 부품. 그 다음에 내구성이나 미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판단 부분. 이건 갈아야 돼. 안 갈면 미관도 안 좋고 내구성이 떨어져. 그래서 수리가 곤란하거나 판급 용접 등으로 안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교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부품 교환하는 게 수리한 것보다 돈이 더 싸. 그러면 이제 교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안의 비경이 다 이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경제성 같은 거라든지 내구성 같은 거라든지 또 미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꼭 이렇게 세 가지로 안 쓰더라도 그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쓰셔도 최소한 3점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문제가 약간 킬러 문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도 수업 때 안 했고 제가 알기로 타 학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차를 들으신 분들은 보호법 시간에서 이거는 다루긴 다뤘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들었어요.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선생님이 요거 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만 모르냐, 다른 사람도 모른다, 불이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실무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실무할 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어느 정도 점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안 이제 내년에 안 나오겠지만 또 이것도 한 3, 4년 후에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제 내년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재 편찬할 때 이것도 넣으려고 합니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자동차 보험 대물 이런 거에 실무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뭐 재산보험이라든지 또 자동차 대행이라든지 그런 다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손해 사정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재산보험 쪽은 많죠. 재산보험 쪽은 위탁손사 이런 데서
리포트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동차 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 대행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위탁손사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손해상사가 워낙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보험사 입사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 있으시면 자격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5명까지는 이제 그 업법상 보조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면 5명의 동료가 보조인 들어가요. 여러분들 도장이 이제 찍힌다고. 이렇게. 그러면 고용손해상사지만 보험회사에다가 레포트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손해사정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손해사정 접수 및 처리 절차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상사 기재 및 설명사항은 시행 세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대물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가 개업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고객 상대는 안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여러분들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물건을 몇 개 이렇게 받아서 할 때 그때는 보험회사 측에다가 의뢰인이 보험회사니까 손해사정서를 이제 기재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뭐 저도 이거 제가 쓰라 그러면 저도 안 보고 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아는 거를 쓰는 거지만 빠지겠죠 많이. 일반 손해상사 접수 및 처리 절차 감독규정 따온 거예요. 감독규정. 1번 보험회사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지급해야 돼요. 보험회사는 손해상사 지출하는 손해상사 접수를 거절을 못해요. 그리고 거절 못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소송이 제기됐어. 소송이 일단 무조건 제일 1위야 1위. 여러분 금감인원에도 소송 들어가면 금감인원 중지돼요. 그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든지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 그것만으로 해도 보험금 지급 신청 완료됐어. 이런 경우 그렇고 3년간 이내에 돈을 벌써 줬어.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두 가지 경우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사에 제출하는 접수를 거절 못해요.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접수했어. 접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돈을 줘야 되겠죠. 보험금 심사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10일 이내에 안 주게 될 경우에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돼요. 어떤 경우 있냐? 다르게 기재됐어 보니까 우리가 봤던 그 뭐 관련 법규라든지 또 그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청구권자라고 그러면 거기하고 손해상사의 내용하고 이의적이었어. 그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 손해상사 잘못 기재한 거야. 뭐라든지 또는 민원이 들어갔거나 소송이 제기됐거나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이 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드시 통보해 줘야 돼요. 그 내용. 모를 거 아니에요. 손해상사. 돈이 안 오니까.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쪽은 보정요구 부분입니다. 보정요구. 보험회사가 이게 안 맞아 내가 보기에 그러면 손해상사한테 접수서 받고 나서 이거는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한 바와 다르기 때문에 맞는지 내지는 확인해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보정요구예요. 보정요구. 그게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10일 이내에 이제 보정요구를 하면 손해상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정요구를 해야 돼. 서면으로. 누구한테? 손해상사에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량손사는 이런 거 있지도 않아. 그냥 직원이잖아요. 벌써 팀장이랑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 차량 손사하신 분들 이번에 되게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보험한 사람들, 신체손사 부분들 같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보상직원으로 있을 때, 내지는 내가 독립손해상 있을 때 반대된 개념이잖아요. 차량손사는 뭐 보증료 이런 거 없어요. 어차피 실무에서 팀장이랑 다 해서 하는 건데 뭐. 근데 하여튼 이론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정요구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잖아. 손해상사가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그 보험회사의 요구에 대해서 보정하거나 아니면 정당하다 이거는 의견과 근거를 자세히 보험회사 서면으로 또 지출해야 되고. 근데 그럼 보정요구를 자꾸 계속하다 보면 독립손사로 하는 특히 독립손사가 많아요. 우리 차량은 좀 드물지. 독립손사가 소비자 상대는 독립손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보정 요구하면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보존기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다른 뭐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손해상사는 합의적 주권이 없잖아요. 일반 변호사는 합의적 주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무장들이 많이 하겠지만 얼마 청구했으면 얼마 합시다 이게 되는데 손해상사는 합의적 주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변호사 비판이 걸려요. 따라서 과실은 몇 프로예요. 뭐 이제 대인 같으면 장인은 몇 프로예요. 소득을 어떻게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틀려요라고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해서 합의점을 받아서 보험금 산정에서 합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차량순사 쪽에서는 조금 내가 보기 적절치 않은 문제긴 해요. 그래서 재보증금 이제 다시 보정을 못해요. 여기 밑에 있는 단수 조건 5번에 객관적 명백 반증이 있는 경우, 뭐 자체로 조사하기 전에 틀린 경우 이런 거 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년금리 돈 준 경우 제외하고는 이제 보험을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안 줘도 된다라고 앞에 있는 거 또 다시 부연해 설명. 민원 소송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권자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사에 손해상대 이의를 제기했어. 이의를 제기했고 또 보험사도 봤을 때 이게 좀 잘못됐다고 하는데 먼저 보험사가 찾아냈는데 청구권자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탈 사람이 아 맞아 그 말이 맞네요. 틀렸어요. 수용한 경우 이럴 때는 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나만 어려웠냐? 남들도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실마시면서 좀 유리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 정리해서 쓰셨으면 그 몇 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실무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학생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부할 시간이 많지만 실무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상 딱 나오면 그 정리해 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손해상의 기재 및 설명상. 이제 주로 독립손사 해보신 분들 같으면 보존에 한 사람은 이거 잘 알겠죠. 그 맨날 쓰는 거니까. 기재상. 일단 손해상사를 작성해. 그럼 거기다가 자격. 나는 손해상사 누구예요? 손해상 번호 뭐예요? 보조인 번호 몇 번이에요? 이런 것도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수입일자 언제 수임했어요? 수입 내용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위임한 의뢰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 성명은 뭐고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이런 것도 기재해야 돼요. 내용. 그 다음에 자기 손해상사 본인이나 보조인 그 다음에 나 자격 뭐 몇 번 이런 것들 해야 돼요. 내 연락처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써줘야 되고. 근데 보험계약상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근거 및 결과 약관 관계법규 내용들 다 써줘야 되고 또 보험금 산정 그 근거 이런 것들 레포트 그러니까 사정서 손해액 산정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재반 무슨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다음에 수임료 같으면 나 보수 몇 프로를 받기로 했어 이런 것들 거기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량순사하고는 많이 관계가 없죠. 설명사항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손해상사는 손해액 및 보험사의 주요 근거 및 결과 관계법규 약관 뭐 영향을 미친 그런 중요한 사항들 내용들을 거기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지금 이게 몇십 점, 20점짜리인가? 그죠? 그러면 두 장 넘기고 다른 문제 D번 4번부터 쓰셔야 돼요. 요거 15점이다. 한 장 반 넘겨띄고 4번 문제 먼저 하고 나머지 다 쓰신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 창작을 하시든지 생각을 해서 쓰시면 돼요. 정리해서 목차 구성하고. 그랬어야지 이거 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 다 무너져 버려요. 올해 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신 분들 내년에 하실 때는 모르는 문제는 일단 건너뛰어라. 그렇다고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 5번, 3번 이렇게 쓰시면 출제자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셔야 되는 게 좋기 때문에 3번 문제 모르겠다고 그 20점이면 2장, 2페이지 건너뛰고 4번 이렇게 쓰시면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4번 교통의 처리 특례법 그래서 12대 중대법 위반 이거 안심문제 풀이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자동차 대인에서 사실 중요한 건데 대인은 2020년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대물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나온다 그러면 12대 중과실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강의했던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모의고사 타면 더 낸다고 그랬는데, 그때 깜빡 빠뜨렸더라고. 네. 어쨌든 안심문제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여러분들 관심 깊게 하셨던 분들은,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눌렀어야 되는데, 이걸 안 눌렀구나, 계속. 죄송합니다. 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특례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특례법이다. 근데 특례법은 아니에요. 특례법이에요. 82년 12월 31일 날 공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81년도. 82년 1월 2일부터 시행이야.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교통사고 전에 우리 첫 수업할 때 교통사고 시 책임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민법, 형법, 행정. 행정은 뭐 이거는 과태료니까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별 크게 부담 안 되고. 민법은 우리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다 대인보상, 대인 같은 경우 가입하잖아요. 대인보상, 무한. 무한 안 가입한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물, 일정 금액. 요즘 한 10억까지 돼요. 대물 많이 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외제차들이 많아서 보험료 많이 비싸지 않아요. 해봐요. 근데 이 형법이 문제야, 이제 형법.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왜 우리가 운전할 때, 나 이 사고 내면 형사상 책임져서 깜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불안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운전하는 한 명도 없잖아요. 왜? 요것 때문에. 철특례부터. 보험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는 거지, 형사상 책임은 보험회사 책임 안 져요. 운전한 놈이 차야 책임져야 돼, 본인이. 근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왜? 처리특례법도 그렇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사망, 도주, 중상해, 12대 중과실, 요거 외에는 법에는 그래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못한다. 공소 제기 못하면 형사처벌 안 한다. 형사합의 간주한다. 요것만 가입되어 있으면. 요거 가입되어 있으면, 요 사고는 그러면 처리특례법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죠. 형사처벌. 그렇다 하더라도, 중상해는, 우리 여기 수업과 관계없지만, 중상해나 합의하면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요 사망, 도주, 12대 중과실 이거는 합의해도 처벌 받아요. 다만 이제 구속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 양도 통지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너무 기니까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사망, 도주, 중상해는 대인 쪽이니까. 우리는 뭘 물어봤어요? 12대 중과실 사고에 물어봤잖아요. 그죠? 특례 예외조항, 12대 중대법 위반. 그러다 지난번에 애고라고 얘기했던 게 뭐 얘기했어요? 앞자리 따서 애고라고 그때 얘기했죠? 앞자리 따서 애고라고 해서 그때 여기 뒤에 해놨던 게 신중소각. 철횡, 무음, 보승, 어화. 12개 맞죠? 요렇게 해서 외워라.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고, 대는 20년대 한 번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 날 때는 사망, 도주, 중상 이런 거 안 써도 돼. 이거는 대인 쪽이니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뭐다라는 내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것만 가입되면, 요거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요 내용 쓰고, 10대 중과실 사고는 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10대 중과실 사고 물어봤으니까 뭐다라는 내용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점짜리야? 몇 점짜리인가? 15점짜리, 15점짜리. 한 장 반 쓰시면 돼. 그래서 뭐예요? 신호위반, 지시의무 위반. 경찰관이 가라고 한 거, 이것도 신호위반 되죠. 역주행하는 거, 지시의무 위반 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알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횡단하는 것도 중앙선 침범. 유턴하는 것, 후진하는 것, 이런 것들.
근데 뭐 그런까지 안 써도 되면 중앙침범 이런 식으로만 내용만 쓰셔도 어느 정도 돼요. 속도는 속도 위반이 아니라 제한속도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20km를 초과해야 돼. 20km 초과. 20km를 초과하면 교통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도로교통법상은 10km 초과해요. 여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써놓고 도로교통법상 11회 중대법 위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 내용을 두 개 다 쓰면 더 좋지. 도로교통법 위반에 있어서는 10km를 초과해야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km를 초과해야 된다. 이 정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 우리 터널 같은데 이게 실선은 앞지르기 못해요 원래. 터널은 대부분 실선이야. 터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죠. 찍히면 이제 날라오는 게 얼마나 날라와? 처리특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7, 8만 원짜리 날라올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터널 같은데 실선 있는 데서는 차선변경 하시면 안 돼요. 횡단보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 또 여기가 이제 그 경보속도로처럼 막 차선이 몇 개 되는 거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이런 데는 일로 가다가 꼭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추월해도 되는데 이 옆에가 노견이야. 노견. 여기 딱 실선돼 있고 일로 노견으로 가는 거. 이것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신중소각, 철행무음, 출도 근널목 통과법 위반.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땅땅땅땅 소리 내면서 내려가잖아. 이게 그전에는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내리고 요즘은 뭐냐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지하로 많이 파고 그러는데 그때 아무튼 땡땡땡한데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첫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 이거는 이제 대인하고 물론 관련이 되겠죠. 신호등 있는 거, 신호등 없는 거. 대인 쪽이 많긴 해요.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한 것도 되고, 면허 정지 등도 되고, 면허 취소된 것도 되고, 면허 정벌 위반도 되고, 또 나는 외국인인데, 국제운전 면허. 입국1년부터 1년이잖아. 입국 1년 지나버렸어. 무면허 운전. 또 사업용은 안 되는데, 사업용차 운전했어. 무면허 운전. 뭐 그런 것들. 무면허 운전도 그 도로 아닌 데에서 무면허 운전 관계없죠. 아파트 내 주차장 같은 경우. 근데 뭐 그런까지 써시면 가짜민 형태고, 괜히 잘못 썼다 갑점 당하니까. 음주운전은 0.05에서 0.03을 내려왔죠. 99년도에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03% 이상 음주한 게 미달, 면허 정지 사유지. 0.08 이상은 면허 음주한 게 초과, 면허 취소 사유. 보행자 보호무 위반, 보도에서 사고죠. 그 다음에 승객 추락 방지. 승객이 떨어졌다. 이게 대부분 대인 쪽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저것도 이제 30km. 저기는 한 13마리 정도 돼요. 뭐 13마리 이런 거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그 내용 스쿨존 사고. 그 다음에 화물차 고속도로 가면 화물차 막 떨어지면 적점을 떨어지면 대형 사고 나요. 저 사람들은 저게 의무보험이에요. 의무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적재물에 대한 사고와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요런 거를 이번에 쓰라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써주셨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파이널레부터 한번 했던 것이고, 작공 차부속.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5가지를 외워달라 얘기했었습니다. 자동차 수리 작업의 종류 중 표준 작업 시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SOT라고 얘기하죠? SOT.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타임.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거고. 타임. 줄여서 SOT. 그럼 표준 작업 시간이냐면 아까 말한 작공차부속 표준 작업자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런 들이 작업을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좀 숙련돼 있어야죠. 숙련. 그래서 보통 이제 그 2급에서 정비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나
입사하고 한 5년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작업자. 이런 사람이 한 게 표준 작업시간이다. 공장에 사게 되면 수량이 좋게 돼 있잖아요. 뭐 공구도 금방 찾을 수 있고. 근데 밖에서 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공구 없다. 공구 찾으러 와라. 뭐 미리 준비된 게 빠질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차량. 차가 막 엄청 오래돼서 한 10년 넘었어. 그러면 아무래도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막 하다 보니까 떨어져 버리고. 그죠? 그래서 보통 한 1년, 2년, 뭐 3만 킬로 이내, 뭐 1만에 3만 킬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작공차, 이제 표준 부품. 그 표준화된 우리 OEM 부품, 순정 부품,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뭐, 벤이라고 하는 뭐, 부가가치 통신망에서 부품으로 수록된 거, 카탈로그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사실 뭐 크게 말만 돼 있죠. 그냥 정상적인 속도.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표준된 시간이 표준 작업 시간이에요. 이거는 자배법에 규정돼 있어요. 표준 작업 시간은. 그래서 이제 정의를 써주고 이게 몇 점짜리야? 10점짜리구나. 표준 작업 시간. 그 다음에 질문이 아까 표준 정비 시간을 또 물어봤어요. 이게 표준 작업 시간 자동 손해배상 보장. 표준 정비 시간은 자동 관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정의 앞에 써주고 그 밑에 표준 5조건 작공 차부석을 쓰면 뭐 훌륭한 답이 되겠어. 한 페이지로. 그래서 표준 작업 시간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숙련도와 기술 같은 작업자가 표준화된 작업 환경 및 방법, 공장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작업 속도로 작업을 하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그 다음에 표준 정비 시간, 이거는 이제 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정비 시간은 직업의 평균 정비 시간으로서 제작사, 사용 원료, 공구, 구조에 따라서 내용과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비 의뢰자 공개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비 공장 가면 붙어 있어요, 옆에. 근데 좀 조그맣게 붙어 있더라고. 그걸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5조건, 작공 차부석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 표준 작업자, 표준 공장, 표준 차량, 표준 부품, 표준 작업 속도.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명기하시면 충분한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쓰시기가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비접촉 사고는 수업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수업 때 얘기 안 했고 뭐 다른 학원들 책자에도 보니까 비접촉 사고는 없더라고요. 대인 쪽은 있던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사고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 좀 쓰지 않았을까 싶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름 그냥 생각해서 쓰시면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또 10점짜리이지 않습니까? 대별 차량 실무상에 과실상계 기본 조건을 기술하고 차대차 비접촉 사고에 대한 설명과 긴급 피난 행위 판단 조건 및 사고 인과관계 성립에 대해서 약수를 하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과실상계 기본 조건, 그래서 과실상계 의의라든지 과실의, 뭐 이건 둘이 붙여도 되고 하는 이유, 피해자는 어떻고 가해자는 어떻고. 가해자는 엄격한 과실이죠. 피해자는 엄격한 과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손해 공평분담 때문에 과실상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써주면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차대차 비접촉 사고. 비접촉 사고지만 차대차 사고죠. 사실은 이게 뭐 단독 사고는 아니잖아요. 차대 물사고는 아니니까 접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정의. 그 다음에 아까 상당 인과관계. 그게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그 다음에 이게 긴급 피난 관련돼서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 질문한 대로 그런 대로 한번 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기본 조건은 우리 뭐 교재에도 있고 그 전에 다른 시간대도 이 부분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권역으로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비접촉 사고가 조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것도 생각하면 어려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거잖아요. 고의나 불법행위인데 고의는 자동차에 담보를 안 하니까 불법행위로 해서 성립이나 거래나 손해 발생할 때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참작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손해 공평분담 때문에 가해자한테는 너무 엄격하잖아요.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과실 통상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주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고 가해자 과실은 엄격하고 피해자 과실은
그렇게 막 강한 의미는 아니다. 부주의 종류, 약한 부주의다. 약한 의미의 부주의. 가해자는 강한 의미의 주의 의무 위반. 이는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손해의 공평분담이다. 손해배상은 기본 원칙에 근거가 된다라는 써주시고. 자, 비접수사고 저기.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데 받아야 돼요, 꼭?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그죠? 근데 피하다 보니까 차가 크게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차자 비접수사고가 진짜 안 피해도 되는데 너무 과잉방어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3의 확대된 손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차선 변경하다 피하다가 중앙선 넘어서 마주운차 받는다. 그래서 차선차 교통사고는 보통 차량과 차량 등에서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지만 도망가버려, 가해자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비접수사고는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위반한 운전자를 피해서 사고를 방지하러 간 운전자가 2차적인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상당 인과이 있냐 없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되게 분쟁이 많았는데 요즘은 CCTV도 많고 블랙박스도 있다 보니까 거의 100% 잡혀요. 네,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관서에서 그걸 많이 가리게 되죠. 이게 과잉방어냐 뭐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차선 변경한 차량이 어찌됐든 과실 전혀 안 받지는 않아요. 물론 100대형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판결로 갔을 때. 근데 통상 우리 과실상계를 할 때는 한 30%, 70%까지 보통 상계합니다. 그건 뭐 정답은 아니고. 비접사고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에 의해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 차선 변경할 때 주로 발생하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긴급히 사고를 피하려는 차량이 전복되거나 중심을 잃는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는 가해자의 차선 변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된다. 근데 반드시 입증이 돼야 돼. 입증 안 되면 월요일 내면 쉽지 않아요. 입증하기. 근데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가 대부분 있다. 긴급피랑 관련은 뭐 피해야지 안 피하면 사고 나죠. 만약에 그 가해차가 주로 트럭 같은 게 안 보여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박으면 그냥 대파되잖아요. 사고를 위반한 가해자들은 사고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고 일단 현장에 도주했다 하더라도 도로국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구속사고, 도주사고. 기본적으로 뺑소니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구속까지 될 수도 있지. 예. 그러나 가해자를 찾아내더라도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입증을 못하면은 그게 안 돼. 찾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찾았다 하더라도 입증을 못해. 블랙박스가 없어. 또 CCTV가 마치 없는 구간이네. 이럴 때는 입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실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방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운전자 자신 또한 비접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 등이나 전정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를 잘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해서 통상 5인조 경우 가실을 사고 형태에 따라서 작게는 20, 30%, 많게는 7, 80% 갈 수 있다. 이건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야 사각지대 등이나 무리하게 방지 지시 등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한테 100% 가실포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그 급차들은 주로 이게 판사들이 소액 재판하게 되면 판사가 그런 사고를 당했어. 둘이 내동 7대3, 8대2에서 소송 갔더니 판사가 야 100대0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깜빡이 없이 들어오면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덮여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일종의 긴급피난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7번 문제가 이번에 약관 개정된 문제 딱 하나 나왔어요. 아까 뭐 소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나왔어요. 내년에 또 나오지 않을까. 개정돼도 보통 그게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이나. 이거 삼유형에 대한 사고죠. 이거 모의고사 1번에 첫 번째로 냈던 문제고 여러 번 강조했던 데이기 때문에 다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삼유형 사고, 삼유형은 소재까지 파손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1, 2유형은 여전히 보건수리 하지만 3유형의 경우에는 현재는 보건수리지만 수리 가능하다. 근데 단 어떤 조건? 대체 부품으로. 대체. 품질 인증 부품이죠. 오인 부품 말고 순정 부품 말고 그걸로 수리한 경우에는 보건수리가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표준 약관의 경미한 손상을 설명하고, 그럼 1류형은 뭐고, 2류형은 뭐고, 3류형은 뭐고. 오늘은 제가 안 할게요. 따로. 소재 그 전에 얘기했죠? 소재 있고, 도장막 있고, 앞에 투명막 있고, 여기만 망가지면 1류형, 여기까지만 2류형, 여기까지만 3류형인데, 1류형, 2류형은 여전히 보건 수리를 할 수 있지만, 3류형은 보건 수리 작년까지는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건 수리도 가능하겠지만, 수리. 그러니까 수리, 부품 교환. 어떤 부품으로? 오인 부품이 아닌, 순정 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 품질 인증 부품으로 하게 되면 부품 교환이 가능하다. 이게 약관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념 아까 그냥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유형 손상 상태, 수리기니까 손상 상태,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류형, 아까 수리 기준은 현행은 그냥 보건 수리한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럼 개정된 게 뭐야? 단, 제일 아래쪽 제3형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에는 품질 인증 부품의 교체를 허용하며 품질이 없는 경우, 근데 부품이 없어. 그러면 기존대로 해야 되겠죠. 보건 수리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고, 이거는 23년 1월 1일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훌륭한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넘기는 걸 깜빡했어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존대로 이렇게 풀었으니까, 아까 풀어봤지만 계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한두 문제라도 나오겠죠. 이번에 계산 문제 몇 번 풀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시험이 아무래도 좀 평이했습니다. 멘션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이제 잊어버리시고, 진의사 대천명이라는 게 가장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합격, 불합격이라는 그런 개인에 따라서 성공이냐, 꼭 실패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에 이제 승복하시면 될 거라고 믿고, 잘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아직 발표 안 났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꼭 내년도에 다시 도전하셔서, 아깝잖아요. 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이제 주로 취업이 가장 크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메이저 손보사들도 갈 수 있는 자격증 따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기한 성과를 얻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중요한 모토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성공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